네가 준비한 게 뭐라고 이따위 음식을 내놓는 거야? 쓰레기통에나 버려! 칠순 잔치를 위해 한 달간 정성을 쏟았던 한예린. 하지만 시어머니 박영자가 자신이 직접 만든 갈비찜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는 순간 예린의 5년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 강우진 옆에 서 있던 화려한 여자 송다은이었죠. IT 대기업 오너의 딸이라며 당당히 자신을 소개하던 그녀 앞에서 예린은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통장 잔액 47만 원, 경력 단절 5년 차로 원룸에 쫓겨난 예린.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는데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던 예린 앞에 나타난 정장 차림의 변호사들. 그들이 전한 소식은 예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예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네가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보여줄 마지막 기회야. 시어머니 박영자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예린은 새벽 4시부터 준비한 갈비찜 냄비 앞에서 손을 멈췄죠. 오늘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날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정성껏 준비했으니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린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이 잔치를 위해 예린은 은행 대출까지 받았거든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갈비찜, 직접 빚은 송편과 인절미, 그리고 준비해 놓은 칠순 한복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예린은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예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제가 프랑스에서 공수한 샴페인 준비했어요. 남편 강우진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우아하게 넘긴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당당히 실내로 들어왔어요. 예린은 우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진 씨, 이게 무슨... 소개할게요. 송다은 씨예요. 저희 회사 투자자분이시죠. 우진의 태연한 설명에 예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박영자의 반응이었죠. 어머, 다은 씨.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우진이가 항상 이야기하더라고요. 박영자는 예린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미소를 송다은에게 보냈습니다. 다은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잔치상을 휙 둘러봤어요. 손수 준비하셨다면서요?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IT 대기업 오너시거든요. 이런 가정적인 분위기가 참 신선해요. IT 대기업 오너라는 말에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송다은에게 쏠렸습니다. 예린은 갈비찜을 담은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다가갔죠. 어머니, 특별히 한우갈비로 준비했어요. 전통 방식으로 3시간 동안. 그 순간 박영자가 접시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예린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박영자는 갈비찜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어요. 이게 뭐야? IT 대기업 투자자 앞에서 이런 초라한 음식이나 내놓는 거야?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지는 갈비 조각들을 보며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새벽부터 끓인 육수, 정성껏 재운 양념이 모두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한 달 준비했다고 자랑이야? 다은 씨 아버지 회사는 직원이 3,000명이 넘어. 너 같은 가난한 출신이 뭘 안다고. 박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친척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송다은은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예린 씨도 나름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 법이니까요.
능력의 차이라는 말이 예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송다은 옆에 앉았고 예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예린아, 이제 끝내자. 계속 이러면 우리 우진이만 힘들어. 박영자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장 찍어. 다은 씨 앞에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칠순 잔치 한복판에서 수많은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가 앉아있는 바로 그 앞에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린의 손은 너무 떨려서 도장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빨리 안 찍어? 손님들 다 기다리잖아. 결국 예린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로 합의서의 글자들이 번졌죠.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송다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진의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나가줄래?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잔치하고 싶으니까. 박영자의 마지막 한마디에 예린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우진은 여전히 송다은 옆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한 달간의 정성이,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한예린은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는 고된 일이었지만 예린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꼈죠. 간호사님, 제 어머니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날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의 아들이 예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가 바로 강우진이었습니다. 당시 우진은 중견기업 영업과장으로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괜찮아요. 제 일일 뿐이에요. 어머님 곧 회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우진은 예린에게 따뜻했고 예린은 그런 우진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시댁 방문 첫날부터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사는 박영자는 예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간호사? 간호사 월급이 뭐 대수라고. 우리 우진이는 앞으로 임원까지 올라갈 사람이야. 첫 만남부터 무시였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참았어요. 우진이 중간에서 어렵게 조율했고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영자가 갑자기 예린을 불러 앉혔죠. 예린아, 너 언제까지 병원 다닐 거야? 우리 우진이 승진하려면 집안일에 전념하는 아내가 필요해. 요즘 임원들 부인들 다 전업주부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 일이 좋은데. 좋으면 뭐해? 남편 승진이 중요하지 네 일이 중요해? 시집온 며느리가 그것도 모르냐고. 박영자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우진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사실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 부인들 모임이 있거든. 다들 전업주부라서. 나만 처가 직장 다녀서 좀 그래. 결국 예린은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경력을, 선배들에게 배운 노하우를, 그리고 환자들과의 인연을 모두 포기했죠. 박영자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이래야 며느리지. 이제부터 우진이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 하지만 우진의 승진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사 실적은 계속 나빠졌고 구조조정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예린은 집안일에만 전념했지만 박영자의 무시는 더 심해졌죠. 밥도 이 모양이야? 옆집 며느리는 식당 차려도 되겠다던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린이 우진의 휴대폰을 충전하려다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됐어요. 오빠, 오늘 저녁 어때요? 제가 오빠 좋아하는 레스토랑 예약해뒀어요. 다은 씨? 예린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확인해보니 수상한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오빠 덕분에 회의 잘 마쳤어요. 역시 오빠가 최고예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새로 산 차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리는 우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다은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문자를 봤는데. 아, 그냥 회사 거래처 담당자야. 업무 때문에 연락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우진의 대답은 너무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불안은 커져만 갔죠. 그리고 칠순 잔치 한 달 전 병원 동료였던 박하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린아, 미안한데. 오늘 호텔 로비에서 우진 씨 봤어. 근데 옆에 여자분이랑 있더라. 혹시? 하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예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겠지. 걱정 마. 하지만 예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래도 칠순 잔치만은 완벽하게 준비하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게 예린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한 달 전 예린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만은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노트에 빼곡히 적힌 준비 목록을 보며 예린은 다짐했습니다. 갈비찜부터 시작해야겠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 역시 한식이니까. 예린은 시장에 나가 직접 한우갈비를 골랐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놀랄 정도로 좋은 부위만 골라 샀죠. 집에 돌아와서는 갈비를 손질하며 레시피를 여러 번 확인했어요. 3일 동안 재워야 맛이 제대로 배는데 양념 배합이 중요하겠지. 그 다음은 떡이었습니다. 송편과 인절미를 직접 만들기 위해 떡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반죽을 치대고 수십 번 쪄내며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예린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후 모아둔 돈이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은행에 가야겠어. 대출받아서라도 완벽하게 준비하자. 예린은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500만 원. 칠순 잔치를 위한 돈이었죠.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예린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번 잔치가 끝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어머니도 날 인정해 주실 거고 우진이랑 관계도 좋아지겠지.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예린은 한복집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 칠순 한복을 맞추러 간 거였죠. 하지만 우진의 태도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주말마다 회사 일이 있다며 외출했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같이 시장 갈 수 있어? 잔치 준비 도와줘. 미안, 회사 미팅이 있어서. 다음에 도와줄게. 우진은 매번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예린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했죠. 박영자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뭘 해도 시원찮을 텐데 뭐. 네가 준비한다고 달라지겠어? 시어머니의 냉소적인 말에도 예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죠. 잔치 2주 전 박하늘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예린아, 진짜 미안한데. 어제 또 우진 씨 봤어. 강남 호텔 로비에서. 같은 여자랑 있더라. 이번엔 예린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 키가 크고 머리 긴 여자. 명품 옷 입고 있었어. 둘이 되게 친해 보이더라. 전화를 끊은 후 예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바늘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준비했고 너무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일단 잔치는 치러야 해. 그 후에 우진이랑 얘기하자. 칠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린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갈비찜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육수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예린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우진은 평소와 달리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여보, 오늘 특별히 신경 쓴 거야? 응, 어머니 칠순인데 당연하지.
우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예린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송다은이 들어왔을 때 예린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예린은 낡은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칠순 잔치 다음 날 이곳이 예린의 새로운 집이 되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시댁에서 가져온 옷가지와 몇 가지 생필품뿐이었죠. 예린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이혼합의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더 가혹한 조건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예린이 간호사로 일하며 모아둔 적금 통장, 그 돈마저 시댁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 돈은 집안 경조사비로 이미 다 썼어. 네가 우리 집 며느리였으면 당연히 내야지. 박영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년간 모아둔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죠. 예린은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 47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원룸 월세를 내고 나면 7만 원밖에 안 남는 금액이었어요. 예린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다음 날 예린은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어요. 경력 단절 5년. 중환자실 경험이 있지만 너무 오래됐네요. 재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병원 인사팀 담당자의 말이 예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5년 전 박영자의 강요로 그만둔 병원,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막혀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편의점 야간 알바 자리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예린은 이력서를 작성하며 눈물을 삼켰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월세를 내야 했거든요. 예린은 편의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시작할게요. 그날 밤 예린은 소셜미디어를 열어봤습니다. 우진의 계정에는 세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 속 우진과 송다은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은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고 우진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드디어 진짜 사랑을 만났어요.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말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박영자의 게시물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다은이 아버지 회사 건물 앞에서 드디어 제대로 된 며느리를 만났네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사진 속 송다은은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IT 회사 로고가 선명했어요. 박영자의 댓글에는 친척들의 축하 메시지가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예린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이 핸드폰이 유일한 연락수단이었거든요. 그날 밤 예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첫날이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예린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앞에 섰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술 취한 남자, 야식을 사러 온 대학생, 택배 기사님. 모두가 예린을 그냥 편의점 알바생으로만 봤죠. 새벽 3시 가게가 잠시 한산해졌을 때 예린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손에 쥔 삼각김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거든요. 예린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시간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린의 발은 부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시급 10,000원, 하루 8시간 근무로 벌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40만 원, 생활비, 교통비. 그나마 남는 게 얼마나 될까? 예린은 계산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고급 외제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차 안에는 우진과 송다은이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고 예린은 계산대 뒤에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우진은 예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그녀가 자신의 전 아내라는 걸 상상도 못했겠죠. 차가 사라진 후 예린은 다시 진열대로 돌아갔습니다. 라면을 정리하며 예린은 이를 악물었어요. 언젠가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 예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 47만 원으로 시작된 나락의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계속될지 아무도 몰랐죠. 편의점에서 일한 지 3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린은 평소처럼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새벽 1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동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비에 젖지 않은 깔끔한 차림의 그들은 편의점 손님치곤 너무 격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예린 씨 맞으십니까? 예린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희는 김앤정 법률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예린은 손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제가 법적 문제라도.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어요. 혹시 외할아버지 로버트 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버트 한? 예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몇 번 언급하셨던 이름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가셨다고만 들었어요. 맞습니다. 로버트 한 선생님은 미국에서 의료기기 회사를 설립하셨고 지난달 향년 85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예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외할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던 그분이 돌아가셨다니. 그런데 왜 저한테 오신 거죠? 할아버님께서 평생 한국에 계신 외손녀를 찾으셨습니다. 유언장에 한예린 씨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어요. 예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속인?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할아버지가 자신을 상속인으로? 잠깐만요, 제가 뭘 상속받는다는 거죠? 다른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저 미국 본사 메디테크 코퍼레이션의 지분 30%입니다. 현재 시가로 약 2천억 원 상당이에요. 예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천억? 지금 편의점에서 시급 10,000원 받으며 일하는 자신에게 2천억이라니. 그리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메디컬 빌딩도 포함됩니다. 지상 20층, 지하 5층 규모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린은 계산대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현금 500억 원이 미국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속 절차는 한 달 내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편의점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예린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낡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한글로 쓰여진 할아버지의 글씨가 어머니의 필체와 닮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외손녀 예린에게. 나는 평생 너를 찾았단다.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고 그때부터 너를 찾기 시작했지.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더 일찍 찾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어. 내 어머니가 간호사의 길을 걷고 싶어 했듯이 너도 의료계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랑스럽다. 이 재산으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길 바란다. 사랑한다, 예린아. 할아버지 로버트 한. 편지를 읽으며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찾아주셨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예리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었죠. 상속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들이 떠난 후 예리는 한참 동안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는 계속 내렸고 편의점 형광등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 47만 원에서 수천억 원의 상속인으로, 편의점 알바에서 의료기기 회사 대주주로, 예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예린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과의 미팅을 마친 후였죠.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이제 한 씨께서 메디테크 코리아 지점의 대표이사가 되시는 겁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며 예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한 미소는 아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제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당분간은 조용히 움직이고 싶습니다. 변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리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보이는 빌딩들 사이 어딘가에 우진의 회사가 있을 거였죠. 다음 날 예리는 사설 조사 회사를 고용했습니다. 목표는 강우진의 회사와 송다은의 아버지 회사를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모든 걸 파악해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예리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강우진의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밀려 있었고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석 달 내 부도 위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송다은의 아버지 회사였어요. IT 대기업이라던 그 회사는 실상 허울뿐인 유령 회사였습니다. 송철수, 다은 씨 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은 사기 전과 산범입니다. 현재 회사는 빚이 100억 원이 넘고요. 예리는 보고서를 덮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IT 대기업 오너의 딸,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날 오후 예리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회사명은 그린 메디칼 인베스트먼트. 겉으로는 평범한 투자 회사였어요. 이 회사 이름으로 강우진 회사 주식을 매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예리는 조용히 우진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30%, 40%, 51%. 결국 예리는 우진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우진은 전혀 몰랐겠죠. 자신을 버린 전 아내가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 되었다는 걸. 예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은 송다은 아버지의 회사 채권이었습니다. 예리는 은행들을 찾아다니며 부실 채권을 매입했어요. 모두 합치면 120억 원어치의 채권입니다. 이제 송철수 씨 회사의 생사여 탈권을 쥐신 거나 마찬가지죠.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어요. 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달 후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 메디컬 센터. 지상 20층 규모의 최첨단 의료시설이었죠.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 메디컬 센터가 오픈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리는 센터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더 이상 간호사가 아니라 경영자로서 의료계에 복귀한 거였죠. 직원 채용 공고를 내자 수백 명이 지원했어요. 예리는 특히 간호사 채용에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센터 간호사 연봉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책정하겠습니다. 1년차 5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인사팀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리는 단호했어요. 간호사는 의료의 핵심입니다.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죠. 예린 자신이 간호사였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박영자가 무시했던 그 간호사 월급을 예리는 업계 최고로 만들어버렸어요. 오픈 한 달 만에 한 메디컬 센터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의료진, 그리고 최고의 대우. 의료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죠. 예리는 센터장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우진의 회사 건물이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예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강우진은 회사 책상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과장님, 투자자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투자금 전액 회수하겠답니다. 직원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린 메디칼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회사가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였죠. 이유가 뭐래?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도 안 됐는데 특별 조항을 발동한다고 합니다. 회사 실적 악화 시 즉시 회수 가능하다는. 우진은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했을 때는 문제 없다고 했던 부분이었죠. 그날 저녁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영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진아, 공장 건물주가 임대료를 10배로 올린대. 다음 달부터 월 5천만 원이래.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계약서는요? 재계약 기간이래. 건물주가 바뀌었다나 뭐라나. 이거 어떡하니? 박영자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그 작은 공장이 시댁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우진이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은아, 무슨 일이야? 연락 좀 해줘. 일주일이 지나도 다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다은의 아버지 회사를 직접 찾아갔어요. 송철수 대표님 계신가요? 로비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사무실 비운 지 한 달 됐는데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오고요. 우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인터넷을 검색하자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IT 기업 대표 사기 전과자로 밝혀져 유령 회사로 수백억 원 편취. 송철수는 사기 전과 3범이었습니다. IT 대기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였죠. 우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우진 씨, 피해자 조사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송다은 씨 관련해서요. 알고 보니 송다은은 결혼 사기 전문범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짜고 부유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었죠. 강 씨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총 3억 원입니다. 다은 씨가 투자 명목으로 받아갔다고 하셨죠? 네. 아버지 회사에 투자한다고. 그 돈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해요. 경찰의 말에 우진은 주저앉았습니다. 3억 원.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빼돌린 돈이었거든요. 박영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은을 믿고 투자했던 모든 돈, 그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던 대출금.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일주일 후 우진의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한 채 흩어졌죠. 우진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박영자는 집까지 잃고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어요. 70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예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여보세요? 예린아. 박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한예린은 잠시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에 떠있는 발신 번호는 저장조차 되어 있지 않았죠. 누구세요? 모르는 번호네요. 차갑게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때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잘 보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린의 마음에는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벨이 울렸지만 예린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 순간 센터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센터장님, 다음 주 기자 간담회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한 메디컬 센터 개원 2달 만에 이미 예약 대기 환자가 수천 명에 달하고 있었죠. 의료계에서는 신흥 강자로 떠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좋아요. 기자 간담회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과 의료 봉사 계획 위주로 이야기하죠. 네, 준비해 두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나가자 예리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 목록에는 방금 전 통화 기록이 선명했어요. 이제 곧 끝나겠지. 예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한 메디컬 센터 대강당에서는 의료봉사 프로젝트 발대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 계획과 해외 의료봉사 일정이 차례로 소개되고 있었죠. 기자들과 의료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자리한 가운데 사회자가 무대 위에서 외쳤습니다. 다음은 한 메디컬 센터 센터장이신 한예린 대표님의 인사말입니다. 강단 위로 조명이 켜졌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한예린이 차분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섰어요. 예린은 잠시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앞줄에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원로들이 앉아 있었고 뒷줄에는 일반 시민들도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한 메디컬 센터 센터장 한예린입니다. 예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젊었을 때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때 밤새 환자를 붙들고 버티던 동료들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언젠가 의료진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병원을 만들겠다고요. 오늘 그 약속을 조금이나마 지키게 되어 기쁩니다. 기자들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예리는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 센터는 앞으로 매년 매출의 10%를 사회공헌에 쓰려고 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무료 진료, 재활치료, 해외 의료 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깜짝 발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센터장님께서 최근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의료 공헌과 간호사 처우 개선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화면에 대통령 표창장이 비쳤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예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모든 의료진을 위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 메디컬 센터와 한예린의 인터뷰가 연이어 방송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의 낡은 텔레비전 앞에서 강우진과 박영자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에서 의료재단 대표로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룬 한예린 센터장.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화면에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야간 근무를 하던 시절의 사진, 그리고 지금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는 예린의 모습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다짐했습니다. 진짜 실력으로 성공하겠다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칠순 잔치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예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거 이야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때 저를 무시했던 말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월급이 뭐 대수냐는 말을 들었는데요. 지금 제 메디컬 센터 간호사들 연봉이 예전에 제 남편이 다니던 회사 과장 연봉보다 높습니다. 뉴스 화면을 보던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덜덜 떨렸어요. 박영자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예린이야?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예린은 더 이상 자신들이 무시하던 간호사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싶어요. 힘든 환경 속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웃을 수 있는 병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앵커가 덧붙였습니다. 한예린 센터장은 상속받은 의료기기 회사의 지분과 강남 메디컬 빌딩을 기반으로 새로운 의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박영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우진아, 우리가 버린 며느리가 저렇게 됐네.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칠순 잔치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갈비찜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가던 예린, 그리고 송다은 옆에 앉아 샴페인을 들고 있던 자신의 모습.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우진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자. 무릎이라도 꿇자. 며칠 후 한 메디컬 센터 앞. 정문 근처에 허름한 옷차림의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라한 패딩을 걸친 중년 남자, 하나는 구겨진 코트를 입은 노년의 여인이었죠. 바로 우진과 박영자였습니다. 여기가 예린이가 일하는 데야? 일하는 게 아니라 예린이가 주인인 곳이야. 우진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비에게 사정을 했고 다행히 예린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잠시 후 센터장실 앞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정장 차림의 한예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가운 눈빛, 당당한 자세.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우진과 박영자는 동시에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네. 예린아. 여긴 센터입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부르지 마세요. 예린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박영자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진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예린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인정받고 싶어 무릎까지 꿇을 뻔했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죠. 5년 전 기억나세요? 어머니, 제 간호사 월급이 뭐 대수냐고 하셨죠. 박영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메디컬 센터 간호사들 연봉이 예전에 강우진 씨가 다니던 회사 과장 연봉보다 높습니다. 그때 무시하셨던 간호사 월급으로 저는 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을 고용하고 있죠. 박영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공장 건물주가 너였어? 네. 임대료 인상 통보 보셨죠? 계약 조건대로 진행했을 뿐입니다. 송다은 아버지 회사 채권도 너였어? 네. 사기꾼에게 투자한 건 본인들 책임입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채권을 인수했을 뿐이고요. 우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투자금 회수, 임대료 폭등, 채권 회수. 그 모든 배후에 예린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였죠. 그래도 우리 가족이었잖니. 같이 살았던 정이 있는데. 박영자의 말에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 칠순 잔치날 며느리를 내쫓고 내연녀 앞에서 이혼 도장 찍게 하나요? 가족이 며느리 적금을 경조사비라며 가져가나요? 박영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전 과거를 잊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수만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너랑 나.
예리는 잠시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강우진 씨, 당신은 제 과거입니다. 저는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를 버렸던 사람들에게 돌아갈 이유도 없고요.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게 혹시나 해서, 혹시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시죠. 혹시가 아니라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요. 예리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강우진 씨. 지금 당신들이 겪는 상황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편의점에서 밤새 서 있던 그 시간들, 원룸에서 울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제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리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여기서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박영자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경비가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우진과 박영자는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우진은 작은 공장의 야간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기계 소음이 가득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지키며 예전 자신의 명함을 떠올렸죠.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과거의 타이틀이었습니다. 박영자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벽에는 아무런 사진도 걸려 있지 않았고 냉장고에는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또 한 번 예린의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예린 센터장은 이번 설 연휴에도 무료 진료와 의료 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영자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를 왜 몰라봤을까? 한편 그날 오후 한예린은 외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작은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푸른 잔디가 깔려 있었고 묘비에는 외할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과 외손녀에게. 예린은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 하얀 국화를 놓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행복합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예린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예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간호사 월급이 뭐 대수냐고 무시하던 사람들, 편의점 알바를 하던 저를 비웃던 사람들. 이제 그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었죠. 예린은 마지막으로 묘소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아래에는 그녀가 소유한 강남 메디컬 빌딩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 삶을 세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진짜 승리자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